머리가 왜 없어 머리가 왜 없어 여러분의 문화생활의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머리. 아니 노래를 하라 그랬더니 또 그 아니, 노래를 머리야. 머리가 왜 없어 아니, 여기 머리가 왜 없어 좋은 노래 너무 많은데 왜 또 하필 그 노래? I'm still alone 이 노래가 계속 맴돌더라고. 이거 그 브리지 씨 부르는 노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컬처 머리 같아. 컬처 머리 머리가 잘려서 막 둥둥 컬처 헤드 도끼 하나 드시죠. 도끼 들어 네. 다 머리를 찍어 내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천재 황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네 27입니다. 네 지금 뭐 이 노래만 들어도 아마 어떤 극을 얘기하고자 하시는지 눈치채신 분들 아마 뭐 썸네일 보고 이미 눈치채셨을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안 보셨죠? 그거 아니야? 리즈 안 보셨죠? 아우 나는 보지 마음으로. 아니, 마음으로 볼 본 작품이 생각도 안 하셔. 일단 아니야, 위키드 아니야. 마음으로 보셨고 나 마음을 봤죠. 네. 리즈 마음으로 보셨고 네. 아니야 위키드는 황조교를 통해서 봤어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를 그때 통해서. 그때 하셨잖아요. 리뷰하는 리뷰. 거? 아유 그럼 저도 이즈가 그런 거는 다 네 머리로 식구님- 보세요. 머리로 보세요. 네 네. 어머 뭐 뻔뻔해요. 진짜 뻔뻔하죠.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 아무것도. 진짜. 네네. 네 아무튼 제가 이거 리즈가 조금 약간 특별한 공연인 이유가 제가 코로나로 얼마 전에 되게 고생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괜찮으세요, 완전히? 지금 불과 며칠 전까지 장기침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진짜 신기한 게 후유증을 제가 겪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건망증이 심하게 오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떡하면 좋아. 내가 어떤 인터넷 창을 딱 열었는데 뭐 하려고 내가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 원래 스케줄러를 N하면은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 단기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진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있더라고. 뇌세포가 파괴된다고.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이게 장기적인 건가? 아닌데 장기적인 뇌세포는 원래 파괴되고 다시 생성이 되니까 다시 그러니까 생성이 되겠죠. 이 후유증이 어느 수준이냐면 그거랑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치매 환자의 뇌 수준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랬고 약간 처음에 언제도 느꼈냐면 제가 걸어가면서 웬만하면 이제 말하는 거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걸어가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숨이 너무 찬 거야. 이제 알겠지 내가 숨찬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 계단 그 공연 보러 갈 때 계단 많이 올라가면 네. 그냥 막 이제 나 너무 숨소리 힘들어. 너무 심하다고 내가 맨날 말씀드리거든. 근데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러셨구나. 진짜 고생 어. 많으셨네.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 동안 저 한 이틀 3일 아프고 한 사흘 정도 좀 쉬다가 좀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자 목소리라 2주 동안 잃었어요. 목소리 2주 아니 동안 근데 잃고. 냄새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후각상실, 미각상실 빼고 다 제가 느꼈어. 다 느꼈어. 그래도 느꼈다라는 게 후각이랑 그런 후유증을 다 느끼셨다는 그러니까 아플 때 인후통, 이명, 귀통증, 두통, 식은땀, 기침, 가래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새롭더라고요. 증상들이.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씩 뭔가 첨가가 되더라고. 아니 그때 진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못 받으시고 그때 진짜 누워 너무 계시- 새벽까지 그래가지고. 인후통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해가 뜨고 나서 이제 겨우 잠든 거예요. 어떡하면 아니 그래서 그때 전화했을 때 황조교님이 네, 안녕하세요. 네, 식구님 진짜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요. 근데 너무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네.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랬더니 이거 사주세요. 이거요. 교촌 치킨 허니콤보 사주세요. 아니 그리고 내가 그래서 딱 보냈었더니 아니 이거 말고요 다른 거요. 내가 진짜 이분은 정말 팔색조다. 매력이 그냥 까독하게 넘친다. 아니 진짜 너무 네. 신기한 게 네. 몸은 너무 아픈데 식욕은 그대로더라고 식욕과 사람이. 후각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는 너무 버틸 힘이 고파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오히려 거지. 너무 일주일 동안 먹고 싶은 걸 다 먹었던 게 제가 평소에 식단 관리하면서 잘 안 먹거든요. 탄수화물 같은 잘 안 먹는데 첫째 날에 일단 마라탕 조지고 이튿날째 파리바게트에서 그 케이크 한 판을 사가지고 그걸 계속 퍼먹었어요. 그냥 목이 원래 아파가지고 케이크 한 판 먹기 힘든데 한 번에 다 먹진 아. 않았고 아니 근데 목이 아프면 어. 아이스크림 많이 먹잖아요. 그 아이스크림도 사놓고 맞아요. 그리고 케이크 염증이- 부드러우니까 그래도 그나마 목에 잘 넘기기가-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케이크 같은 거 사서 먹고 뭐 세 번째 날 또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 이거 얘기 들으시면서 사실 어. 걸리셨다가 나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쵸, 공감대 그쵸. 형성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아. 27님 가족도 한 분 걸리셨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음. 또 저희 그 저는 가족 제가 그 걸렸다고 그러니까 걸린 것도 목이 약간 붓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그 심하지가 않은데 그 검사를 하러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뒤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것도 희한하게 이렇게 그 한 줄은 진하게 나오고 처음에 그 자가키트 했을 때? 자가키트 했을 때 안 나왔었어요 처음에. 어. 근데 너무
희미하게 한 줄이 있는 그런 어. 상황이라면서 이걸 양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닌 것 같은데 양성인 것 같다. 그렇게 걸렸어요. 저희 그 걸렸어요? 가족이. 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서 이제 방에 가둬놓고 격리를 사진 했지. 넣고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이제 너무 밥도 많이 먹고 접촉을 했지. 예, 뽀뽀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또 안 걸리더라고요. 나머지 가족은 뽀뽀했으면 남편인가요? 아, 진짜 또 이걸 또 이렇게 몰고 또 가시네. 야한 진짜. 식구야. 아니 그래서 근데 안 걸리더라고요. 저도. 아니 그래서 우리도 그랬어요. 왜냐면 검사를 계속 했거든요. 어. 뭐 자가 키트도 하고 왜냐면 저희 또 미팅도 있고 막 일도 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자가 키트 몇 번씩 하고 PCR도 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 이틀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증상도 없었어요? 증상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몸이 면역력이 괜찮으신 거예요. 그런 수준이. 사람이 네네. 있대.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저는 또 진짜 너무 다행이다. 다시 한번 건강을 확인했잖아요. 아, 진짜 이랬을 때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요. 소중한지 느끼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 걸리셨다는 그분도 희미해서 그랬는지 뭐 증상이 좀 희미하게 왔구나. 하루 정도만 목이 약간 붓는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아무렇지도 어. 않고 똑같아요. 좋겠다. 그래서 이게 걸린 거냐 아니도 그냥 이게 그냥 할 일을 안 하고 어. 그냥 다들 그때 이제 어딜 가질 못하잖아요. 쉬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뭐 하는 거지 이런 어. 생각으로 좀 있었는데 많이 앓지 않은 게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또 너무 다행이고 근데 또 황조기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너무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또 혼자 있었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있는 게 너무 서러운데 나는 그때 예전에 사식을 넣어줄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넣어줬어. 약도 떨어져가지고 약을 사러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제발 이거 약 좀 이거 배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생충처럼 아. 친구가 그 문 앞에 약 두고 가면 제가 문 열어놓고 막 해가지고 멀리서 고마워 이렇게 인사하고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전에는 제가 코로나 걸리신 분들 막 사실 엄청 많이 걸렸을 때 인스타그램에 저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격리 막 들어 이런 걸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괜히 거기다 대고 뭐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괜찮아 막 걱정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약간 오지랖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내가 막상 아프니까 그 너무 고맙죠. 괜찮냐는 한마디가 너무 막 그 가슴에 와닿고 네, 맞아요. 뭐 위로 아프니까 사람이 좀 위로받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나 봐. 그래서 막 가족들한테도 조금 막 찡찡거리고 싶고 막 그렇게 위로해주면 막 맞아요. 괜찮냐라고 물어봐줬을 때 오늘 그 마음의 안정이 있더라고. 그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걸렸다라고 이제 하는 걸 인스타그램에서 보게 되면 걱정 괜찮냐 뭐 이거 약 챙겨 먹어라 미리 준비를 해둬라 이런 거 좀 미리 알려주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원래 그 아프다 그러면은 그런 때는 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해 이런 사람인데 제가 또 그 상황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감상적으로. 그치. 네, 사회화된 인티제로서. 마음의 문을 열고 써줬죠. 그치, 빨리 그치. 나오라고. 하여튼. 근데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이제 어. 뭐 먹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그래서 어. 근데 그게 또 아니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황조근님이 진짜 먹고 싶다고 한 게 제가 사준 것보다 더 싼 거예요. 맞아. 그 속으로 이게 뭘까 도대체. 고르고 나서 제가 후회했어 약간.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비싸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보냈는데 왜 더 저렴한 거를 날 그치. 불쌍하게 보는 거야. 취향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때 내가 아마 되게 10,000원 정도 거의 차이가 1, 2만 원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는 네, 거였어. 그랬어요. 꽤 큰 차이였어요. 나도 그거를 선택하고 저 허니콤보로 바꿔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가격을 살펴봤어. 이전에 보내주신 게 얼마인지. 그때 약간 후회했잖아. 그때 약간 그냥 받을 후유증 걸. 때문에 그래. 후회로 그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리즈 얘기하다 갑자기. 리즈 얘기해줘. 오늘 공연이 코로나 우리, 후유증. 그러니까 리즈를 언제 봤냐면 제가 리즈 볼 때까지만 해도 증상이 아예 없었어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다가 리즈를 본 다음 날에 갑자기 목이 붓기 시작하더니 이제 기침이 착착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 양성 판정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격리 전 그리고 격리 후에도 장기침이 많아서 공연장에 계속 기침 재채기가 나오니까 못 보러 가겠더라고요. 그 최근 본 유일한 공연이 바로 리즈. 바로 이제 올해 재연으로 돌아온 리즈인데 그 공연장에 가서 앉아 있는 그 순간이 감동이셨겠네요. 생각을 해보면 격리 전에 본 거니까. 그 관극의 그 리지가 또 얼마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면 그렇죠. 그 리지가 준 그 흥분의 도가니를 안고 격리 생활을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누워서. 리지 음악 들으면서 막 머리가 왜 없어 somebody will do something 아쌈 실론 뭐 설탕 한 스푼 막 이런 거 들으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리지를 갑자기 보러 갔느냐 그날
개막 전날이었어. 오프닝 나이트 공연을 제가 보러 갔거든요. 근데 개막 전날에 공연 같은 거 예매해 볼까 인터파크를 들어갔는데 리지 오프닝 나이트의 좌석이 한 자리가 딱 갑자기 내 눈에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페어를 봤어. 어떤 캐스팅으로 이제 볼 수 있나 봤더니 예술인 거예요. 일단 리지 보든 역할의 유리아 배우님, 엠마 역할의 김여원 배우님, 앨리스 역할의 제이민 배우님, 그리고 브리짓 설리번 역할의 이영미 배우님. 근데 이 네 배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유리아 배우님, 김여원 배우님, 제이민 배우님, 이영미 배우님. 지난번에 했을 때 그거 아니에요? 그 뭐? 여자들만 나왔던 그 공연 있잖아요. 뭐. 정동에서 했던 거. 정동에서 저기 했던 거. 베르나르다. 베르나르다. 아니야. 아니야? 바로 이 배우님들이 이츠학으로 헤드윅의 이츠학으로 또 관객들을 찾아오셨던 뭐 같은 쇼노트 작품이기도 하지만 모아놨어. 언제 내가 이 페어를 그래서 포츠학 페어라는 별명이 있어가지고 이 페어는 오프닝 재밌다. 나이트부터 굉장히 인기몰이를 했었던. 그래서 갔더니 티켓 부스 영광홀 들어간 그 피아노 다리 건너가지고 계단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위쪽까지 사람들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왜요? 티켓 받으려고. 왜 줄을 서 들어갈 때 받으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줄을 서서 티켓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몰려서 온 거지. 몰려온 거야. 몰려온 그날 거지. 매진이었잖아. 매진. 하나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찾으셨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공연장을 또 오랜만에 갔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뛰어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많지. 맞아요. 뛰어넘기를 안 하더라. 맞아요. 뛰어넘기 안 하더.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줄이 또 막 있어. 티켓 받고 또 극장에 들어가 또 줄이 있어. MD도 줄이 맞았고 사진? 포토존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줄 서 있는 거 처음 봤어. 하데스타운이랑 라이온킹 이후로 그렇게 영광홀에 줄 서 있는 거 처음 봤었거든요. 그만큼 리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구나. 그리고 거의 90% 이상 여성 관객. 맞아요. 여성 옛날에 관객들이 갔을 때도 여성. 그도 그럴 것이 공교롭게도 제가 리지 이전에 봤던 작품이 프리다였잖아요. 프리다도 여성 배우 4분이 나와서 프리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걸 이끌어가고 또 이 리지라는 작품도 리지 보든이라는 인물의 어떤 살인사건,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이 인물이 어떻게 해방되어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게 공교롭게 연달아서 이런 작품을 보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기 황조교님은 국내 유일의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여성 뮤지컬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인플루언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 책에도 써놨지만 뭔가 여성 서사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남성의 해방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만들진 않잖아요. 뭔가 남성이 어떤 그거 좀 신선하네요. 억압된 거에서 해각되고 뭐 사회적인 부조리에서 해방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아직 여성에 대한 해방 이런 것들이 많은 여성 관객들의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아직 이 사회가 좀 그래 편중되어 있지 않나. 아니 그리고 나는 갑자기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게 27님과 제가 황조교님의 여성서사 집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우리 맨날 그때 프리다 때도 우리가 황조교님을 이해하지 못한 이상한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이해력이 넓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덕분에. 본인이 이제 이 식구님이 저를 좀 발전시킨 거에 대해 기쁘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네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지라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모두가 아시듯이 실제 1892년이면 19세기 말이야. 근데 이 연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조선시대더라고 이때. 그 이때가 잭 더 리퍼 시대 아니에요? 이제 19세기 말이니까 잭 더 리퍼. 그러네. 이때 고종 30년 시대였고 고종 30년 즉위 시절이었는데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난 리지 보든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인데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었대요. 범인이 특정되지 못하고 끝나버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스테리한 건 역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좀 구미를 당기잖아 창작자로서. 흥미있죠. 그렇죠. 그래서 뮤지컬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미 오페라, 발레, 만화, 심지어 그 트와일라이트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누구지? 그 있잖아. 알아요. 그 누군지는 아는데. 잠깐만. 크리스틴 스튜어트. 크리스틴 스튜어트 주연의 영화로도
2년 전인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그 되게 막 뭐라 그러지? 약간 스릴러물처럼. 이렇게, 맞아. 매혹적인. 잔혹하고. 매혹적인 스릴러. 막. 매워. 오늘 진짜 야하 시코야. 아니 숨소리부터. 아까 저기 27님이 가족분 중 걸리신 분이랑 뽀뽀했다는 얘기해갖고 제가 지금 각성했어요. 지금. 진짜 갑자기 이제 머리가 각성이 된 핑핑핑 돌아 거예요. 지금 피가 돌아요? 지금 그쪽으로 모든 게 지금 다 쏠리고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진짜 바랍니다, 안 여러분. 돼. 차단을 시켜보세요. 맞아요. 피해기로 한번 중간에 시켜드려야 될 것 저는 이미 같아요. 지금 너무 각성돼서 거의 홍삼 지금 5봉지 들이키신 맞습니다. 느낌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정말 또 특이한 게 원래 심지어 디벨롭을 굉장히 오래 한 작품이더라고요. 1990년에 맞아요. 4곡의 곡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20년간 작품 개발한 다음에 2009년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했던 공연인데 제가 이거를 창작진이나 뭐 웬만한 주요 뮤지컬들은 영어로 검색하면 위키피디아가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 검색을 해도 위키피디아로는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서 서칭하던 도중에 라이선스 계약서가 떡 그냥 있더라고. 그러니까 라이선스 계약서가 웬만하면 이제 유명한 작품들은 제작사에서 컨택해서 개별적으로 그죠, 그거 비밀인데. 비밀이잖아. 근데 너무 명확하게 이거를 공연하려면 몇 불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학생 라이센스는 공연당 100불이고 프로 라이선스는 전체 공연 수익의 7%. 7%면 나쁘지 않은데? 그니까. 근데 이게 지금 69개국에서 이걸 또 뭐 하고 있대요. 뭐 이제 누적이겠지만 7%면 뭐 인세 정도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7, 8%면. 아니 그러니까는 작곡 작사 다 합해서 한 거잖아요. 7%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작곡 따로 작사 따로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합쳐서 7%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거야. 그 제작사로서 이제 갖고 올 만한 거예요? 네네네. 제작사의 입장에서. 근데 창작자로서는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죠. 많이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밑에 뭐 뮤직 렌탈 피 같은 게 따로 800불 정도? 근데 거기도 보증금이 500불 정도 되는 거면 300불? 예, 뮤직을 또 갖고 올 수 있고 스코어 갖고 올 수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학생 워크숍으로 능력이 된다면 노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면 학생 워크숍으로 준비해도 너무 좋겠다. 그 학생들한테 해보라고. 그니까. 괜찮네요. 명지 피플 그렇죠. 노래 잘하잖아. 네네네. 할만하겠다. 잘할 것 같아요. 좋아요. 명지 피플. 이거에 반응을 해주면 더 해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 아니 푸처 핸섬 이런 거 아니에요? 좀 푸처 핸섬 면지 피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얼굴 빨개지셨거든요. 지금 부끄러우셨나 봐요. 아니 별 부끄럽지 않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랬구나. 네. 라이선스로 오픈을 해놓네요. 그렇죠. 그럼 너무 그게 넌 처음 봤어. 그게 다른 데도 다 그런가 봤더니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신선한 경험이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또 이제 줄거리 좋아하는. 이제 식구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거리를 타임. 제가 오늘 또 항상 이제 좀 요즘 하나씩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좀 토요 미스테리 감성으로 그 뭔지 알죠? 그 나레이션 알죠. 느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들어보자. 이 줄거리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할지 궁금해. 이거 부담스러워 그럼. 아니야. 뭐 대단한 걸 준비한 게 아니야. 콸콸콸 뭐 이러고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건 VJ 특공대지. 알았어요. 생생정 보통 아니거든요. 지금. 알았어요. 오케이. 나는 아무도 모르는 방송 얘기를 하시네. 뭐 TV를 안 보셔서 그래. TV를 안 보셔가지고. 자, 해보겠습니다. 뮤지컬 리지는 그로테스크한 동요로 시작이 됩니다. 동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지 보든이 도끼를 들어 엄마를 40번 후려쳤어. 자기가 한 짓을 본 리지, 이번에는 아빠를 41번 후려치지. 이게 동요로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에 서 있는 한 여인, 이 여인은 바로 리지 보든이란 여성인데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8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폴 리버 2번가 그 저택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비명의 주인공은 저택의 주인 앤드류 보든의 둘째 딸 리지 보든의 비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리를 듣고 달려간 건 보든가의 가정부 브리짓 설리번이었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였던 거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거실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리지 보든의 아빠 앤드류 보든이 거실 소파에 누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으깨져 있었죠. 네. 그리고 그가 맞은 새로운 아내 애비 역시 2층 게스트룸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물론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상태로. 두 시체 모두 머리에 도끼 자국이 가득했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던 마을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막 기자들이 이제 들이닥치기. 왜냐하면 갑자기 살인 사건이 집안에서, 그것도 부유한 앤드류라는 가문, 앤드류 보든 가문에, 부유한 가문에 뭐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고, 이런데 갑자기 두 명의 인물이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서 용의자를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경찰의 신문 결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게 바로 누구였을까요? 리지. 그 가문의 둘째 딸 리지 보든이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아니 첫째 현장에 딸도 있었어. 있어? 첫째 딸도 있어요? 첫째 딸이 있었어요. 엠마 보든이라고. 근데 첫째 엠마는 딸이 그 있었어요. 자리에 없었고 그렇지. 아까 리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엠마는 당시에 친구 집에 잠깐 2주 동안 가였던 알리바이가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인물들은 리지와 브리짓,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부 두 명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브리짓은 계속 일관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경찰의 용의 선상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리지는 애가 약간 계속해서 번복을 하는 거야. 뭔가 내가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헛간에 잠깐 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헛간을 들락날락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뭔가 내가 그 당시에 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자기의 주장을 아예 뒤집는, 자기가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 모든 정황 자체가 리지 보든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리지 보든이 범인일 것이다 라고 해서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리지 보든이 증거 불충분 혐의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리지 보든이 아빠와 자기 새엄마를 살해했을 것이다 라는 걸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뮤지컬에서 안 본 척하고 그 뮤지컬에서 그러면은 범인이 밝혀지나요? 묘사가 돼요. 그 도끼질을 하는 장면이 진짜 뭐 사람을 때려 뭐 죽이는 게 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지만 굉장히 상징적으로 리지가 미쳐가지고 도끼질을 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시작은 이미 살해가 끝난 다음에 시작인가요? 아니면 살해가 하기 전부터 시작인가요? 약간 그 플래시백처럼 처음에 재판장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그 과거에 이제 리지 보든이 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리지 보든과 함께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브리짓 설리번 가정부, 이영미 배우님이 하셨던 가정부 역할, 그리고 언니였던 엠마 보든, 김여원 배우님, 그리고 절친 리지 보든의 동네 친구였던 앨리슨, 이 앨리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인물들이 결국에는 이 살인을 밝히는 게 아니라 리지 보든이 행한 그 살인에 약간 동조를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동조를 하는 과정, 동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들이 이 살인이란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었길래, 뭔가 비밀이 있네. 왜 이들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이제 리지 보든이라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아까 뭐 아가사나 셜록 홈즈, 뭐 앤더슨가의 비밀, 옛날에 그런 작품 했었잖아요. 그런 작품들을 완전 또 추리를 해가는 장면인데, 그래서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뭐 추리극이냐, 뭐 스릴러극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극은 뭔가 어떤 추리를 해간다는 그 비밀을 밝힌다는 느낌이 아니라 왜 이 인물들이 이런 선택을 했고 왜 이런 상황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변화와 배경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중점이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이 너무 신납니다. 맞아요. 너무 신나서 살인이라는 그런 뭔가 깊은 딥한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음악을 듣고 있으면 내가
통쾌해지는 이 음악을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는 그럴 정도로 배우들의 가창력 그리고 심장을 때리는 그러니까 라이브 세션의 비트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나도 같이 막 함성 지르고 야광 흔들면서 이렇게 뛰고 싶은데 맞아요. 네네. 저는 이가 아까 이제 음악이 굉장히 신난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음악이 신난다기보다 뭐 이게 약간 그 락 콘서트장에 와 있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막 비트가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막 이런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래서 그 공연을 보면서 분명히 사건도 너무 참혹하고 저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도끼로 어떻게 사람을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 가수분은 노래 진짜 잘한다. 맞아. 어머 어떻게 저렇게 락 가수의 모양처럼 뮤지컬 배우가 저렇게 잘하지? 그리고 저 마이크 든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채학들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너무 꿀 캐스팅인 거야. 그리고 막 노래를 하다가 나중에 막 가죽 옷을 입고 나오고 막 그래요. 의상이 또 의상 체인지가 또 이 공연에 굉장히 또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아니 그 분명 과거에 그런 드레스를 입고 나오다가 그렇지. 뒷부분에 가죽을 입고 네. 뭐 이제 막 스타킹을 신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락스타의 모습으로 변모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이유도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일단 추리물은 아니고 왜 이 인물들이 이런 심리의 변화를 겪게 됐는가를 음악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유리아 배우가 캐스팅됐다. 뭐 김여원 배우님 캐스팅, 이영미 배우님 캐스팅 이런 거 보면 일단 음악이 맞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라 그랬지 방금. 리지 뮤지컬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 유리아 배우님 공연을 봤던 게 비틀주스 저희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세종문화회관을 갔을 때는 유리아 배우님 음색이 굉장히 플랫하게 느껴졌어요. 당시에 뭐 해외 크리에이티브 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해외 창작진들이 오면 브로드웨이 느낌, 감성은 음악을 막 크게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밸런스 있게 그냥 배우 소리가 튀지도 않고 세션 소리가 튀지도 않고 그저 그냥 귀에 듣기 편한 소리로 조율을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유리아 배우님의 어떤 성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와닿는 작품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예 대놓고 이게 콘서트 음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에 타다다다다다다 그 소리가 맞아요. 꽂히는 거야. 맞아요. 다만 그 소리의 그런 공간감이나 입체감 때문에 가사나 대사가 약간 안 뭉개지는 그런 단점은 있었어. 그건 좀 아쉽네. 근데 제가 오프닝에 보고 왔을 때 그게 좀 심했는데 이후에 뭐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선 좀 밸런스가 또 조정이 됐다라는 평이 또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악적인 부분만 즐기고 가더라도 충분히 제 값을 할 수 있는 뮤지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무대를 들어가면 웬만한 이제 라이선스 작품들은 무대 촬영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리지라는 작품은 무대를 띄고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홀 무대로 들어가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무대가 아니라 무대 객석 옆에 상하수 쪽에 되게 붉은색 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뭔가 먼지가 오랫동안 쌓여있는 가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뭐 리지 보든이 살았던 뭔가 살인 현장을 뭔가 묘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대 위에 엄청 커다란 샹들리에가 있고 무대 자체가 저택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반대로 또 감옥 같다는 생각. 맞아요. 뭔가 갇혀 있는 공간, 세장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세장과 감옥과 그리고 샹들리에에 대한 시선이 공연을 보기 전과 후가 또 약간 느낌이 약간 살짝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 공연을 보기 전에는 그 샹들리에나 이런 건 정말 그 화려함의 상징이잖아요. 부의 상징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아까 앤드류 보든 가문 자체가 굉장히 그 유복한 그 뭐라 그러니 재력가 집안. 오늘 단어 수저 굉장히 많이 줘. 감사해요. 네네네. 단어 조력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하는 건 줄 알았는데 공연을 보고 나니까 약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장과 감옥이라는 이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또 너무 앞서 나간 걸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걸 수도 있는데 그 샹들리에가 약간 그 전시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시안이라고? 전시안? 전시하는 거? 그러니까 보여주기 전시안이 보기 안이 눈 안이거든요.
눈알 예를 들어 그 반지의 제왕 보셨죠? 들어봤는데. 반지의 제왕에서 눈알 이렇게 하나, 네네네. 사우론 눈알 하나, 그리고 구찌에서 이번에 뭐 전시하는 거에도 보면 삼각형 피라미드 안에 그 일루미나티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 1984 조지 오웰의 1984의 빅브라더처럼 중간에서 등대가 이렇게 있고 뭐 재소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 페놉티콘. 페놉티콘. 그렇지. 페놉티콘.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들을 가둬놓고 감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걸로 마냥 화려하게만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무대를 보는 재미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무대가 페놉티콘 같이 생겼어요. 조수연 디자이너가 하셨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그 라이선스를 달라질 수도 있겠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 리지라는 뮤지컬에서 약간 좀 극적인 부분을 어떻게 좀 추가를 했냐라고 살펴봤을 때 앨리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앨리스라는 인물이 영화랑이랑 뭐 원래 있었던 사건이랑 조금 약간 다른 캐릭터 설정이 된 게 일단 리지와 뭔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관계를 일단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의상 변화 말씀하셨잖아요. 인물들이 어떤 계기를 겪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질서로부터 해방됐을 때 의상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근데 앨리스라는 인물은 다른 인물들이 의상을 바꿀 때 그대로 예전에 있던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과연 왜 그럴까? 왜 앨리스는 뒤늦게 의상을 바꿔 입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이유는 황조교님이 생각하실 때? 일단 리지 너무 좋아. 리지 너무 좋아. 노래 해줘. 뭐하지? 좋은 노래 너무 많잖아. 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목소리, 생성대.